6천만 원 기내식 식비. 아니, 기내식 말 그대로 비행기에서 먹는 음식값이 6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허주원 변호사님? 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첫 회고록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일컬었던 그 2018년 당시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대표단으로 함께 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과 관련한 비용 이야기입니다. 인도 전체 일정 식비가 아니에요. 기내식 식비만 6천만 원이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인도 순방을 위해서 전세기를 타고 갔어요. 그 전용기를 타고 가려면 대한항공과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2억 3천만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연료비가 6,500만 원이 넘었는데 기내식비만 6,292만 원이 기록을 됐습니다. 기내식비가 6,292. 대충 반올리면 6,300만 원 쳐요. 어쨌든 6,292만 원이 들었다는 것은 그러면 갈 때 인도를 지금 한 수백 명 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간 사람이 36명 총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앞에 백자가 안 들어가요? 136명이 아니라 36명이에요. 그리고 이 하노이를 한번 경유해서 인도까지 가는 일정이었는데 2018년 11월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거든요. 탑승 인원이 36명인데 식비가 웬만한 사람들 연봉보다 더 많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계산을 해보면 단순 계산으로 4끼에 인당 174만 원. 그러니까 한 끼에는 40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이 특급 호텔 뷔페가 한 20만 원 정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매일매일 호텔 뷔페를 1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기내에서 전체 식비도 아니고 기내에서 뭘 먹었냐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다면 혈세로 관광을 다녀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기내식 메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지금 영상에 보면 공군 2호기라고 해가지고 공군 1호기는 이제 대통령이 타고 공군 2호기를 타고 지금 당시에 김정숙 여사 일행이 이제 인도를 간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공군 2호기는 공군 1호기에 비해서 조금 더 소형이랍니다. 소형이라서 탑승 인원 제한이 한 40명 정도래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 공군 2호기에는 이제 36명이 김정숙 여사를 포함해서 36명이 타고 인도를 갔다는 건데 근데 보세요. 기내식에 대체 어떤 메뉴가 나와서 그러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관련해서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기내식 메뉴는 뭔가요? 사실 이 기내식 청와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샐러드에 햄버거, 또 한국인의 대표 밥심인 비빔밥도 있네요. 저게 이제 청와대에서 공개한 거란 말이에요. 청와대 공식 SNS 영상이에요. 그럼 보세요. 뭐 햄버거도 있고 한식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햄버거가 막 수십만 원 하는 걸까요? 자,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의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식 비용으로 6천만 원이 넘게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무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면은 1인당 160만 원을 기내식 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하늘 위에서 써버린 것입니다. 영부인 외교가 아닌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님이 확인된 셈입니다. 타지마할 앞에서 찍은 김 여사의 선명한 사진은 단독 외교가 아니라 관광여행이라는 명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내식 식비가 4끼에 무려 6,292만 원이 쓰였습니다. 한 끼에 1인당 약 44만 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입니까?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합니까?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그러면 김정숙 여사는 인도를 왜 방문한 걸까요? 관련해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ould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모디 총리님께서
디왈리 축제에 골집이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왔으면 또 좋겠다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붙여 영상을 보면요, 이종근 평론가님, 당시에 인도 외교장관, 그 인도 외교장관 얘기로는 김정숙 여사가 올 줄 몰랐다. 쉽게 말하면 깜짝 놀랐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김정숙 여사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단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허왕후 금강가야의 시조인 김수로 왕의 왕비죠. 인도에서 허왕후가 가야국까지 와서 김수로 왕의 부인이 됐다. 이 전설을 따라서 지금 그 인도의 한 주 정부가 허왕후 기념공원을 만듭니다. 그 착공식을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첫 번째 단초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 공문입니다. 지금 원래는 강경숙 그 외교부 장관 강 장관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 가지 못하게 되자 강경화 장관 강경화 당시에. 장관 네. 숙이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강경화 장관이 그런 외교부 장관에서 공문이 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한테 문체부 장관이 가시는 게 어떨까요?라는 공문이 있고요. 그럼 그 공문에 따라서 도종환 장관이 가게 되는 그런 순서였는데 갑자기 초청이 바뀝니다. 자, 첫 번째 단초가 이겁니다. 기념공원 착공식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가 가서 함께 그 기념공원에서 사진을 찍는데 네. 착공식에 있는 동판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김정숙 여사가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김정숙 여사 얘기처럼 인도에서 김정숙 여사를 초대했다면 동판에 이미 확실하게 김정숙 영분이라고 써있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모 종편에서 또 다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증거요? 우리 그 공식 문건이 보면 단장,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식 공식 그 문화사절단의 단장이 도종환 체육부 장관이고 네.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네. 지금 추정하는 것은 원래 인도에서 부른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인데 중간에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는 김정숙 여사가 이 인도 방문 일정 명단에 없었는데 이른바 그래서 셀프 초청 논란이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명단에 넣느라고 단장을 바꿀 수는 없으니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단장으로 돼 있는 그 수행단을 바꿀 수는 없으니 김정숙 여사를 부랴부랴 특별 수행원이라는 자격으로 명단을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에요. 관련해서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일단 특검법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최지봉 교수님, 네. 시청자분들과 더 나아가서 국민분들이 이 문제에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봐오신 분들은 단순히 일단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야. 기내식에서 앞서 뭐 청와대 SNS 뭐 영상도 나옵니다만 그 영상대로라면 기내식 메뉴가 별다를 건 없어요. 근데 당시 36명이 인도를 갈 때 8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갈 때 2번 먹었다 치고 올 때 2번 먹고 총 4번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비용, 뭘 먹었길래 그 정도의 비용이 들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뭘 먹었는지를 밝히질 않고 있고 네. 기내식 메뉴가 뭔지도 아직 밝혀지진 않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김정숙 여사가 일단 알았느냐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갈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다른 대통령이나 지금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때 사용되는 비용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 쓰는 비용과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난다면 그거는 특혜를 받은 게 되는 거니까요. 네. 다만 이게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대한항공을 뭐 임대해서 쓰거나 예컨대 특정 항공사의 비행기를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이 정도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온 거라면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보면 대단히 이건 이상해요. 저도 이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이렇게 김정수 여사 개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비슷한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비교해서 김정수 여사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순방 때 들어가는 비용과 다르게 특혜를 누렸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단순히 지금 김정수 여사가 사용했던 이 금액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그건 저는 비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예를 들면 청구가 됐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밝힐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제 이 문제를 주도하는 듯한 분위기인데 그런 내용을 말해요. 이 정도의 기내식 비용이면 4인 가족이 5년치 먹을 식비를 지금 쓰고 왔다. 뭐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들으셨지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종근 평론가님,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종합이라는 것은 여러 어떤 문제 됐던 걸 한꺼번에 묶는다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럼 지금 단순히 이번에 인도 타지말 관광 그 인도를 방문한 것만 얘기하자는 한 게 아니라 그동안 무슨 김정수 여사 관련 문제됐던 걸 다 망라하자는 건데 뭐 어떤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일단 김정수 여사 관련해서는 이번 그 타지마할만이 아니라 보통 버킷리스트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타지마할 문제가 당시에 중앙일보의 모 기자가 시시각각이란 칼럼에서 이것을 비판합니다. 그러자 명예훼손으로 걸어요. 그때 중앙일보의 기자가 전부 다 사실 폭로를 합니다. 어떤 걸 폭로하냐 하면 이를테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혼자 갔다 왔다. 그런데 피라미드에 갔던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부가 그러니까 이집트에 국빈 방문했는데 피라미드에 김정수 여사 혼자 간 건 안 밝혀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 역시 나중에 그 이 법정에서 이 기자가 밝히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이집트 정부에서 관광 홍보차 이 피라미드를 초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관광 홍보차 초대를 하면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널리 알려서 아이고 대한민국의 이런 영부인께서 우리 피라미드에 오셨다라고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숨겼다는 건 숨길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또 체코라든지 뭐 또 노르웨이라든지 숫자를 세봤더니 역대 영부인 중에 관광지를 간 횟수가 48회 그리고 두 번째가 김옥숙 여사가 27회 세 번째가 권영숙 여사가 22회예요. 뭐 2배 이상 많죠. 그런 의혹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버킷리스트를 위해서 국가의 어떤 외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다닌 것들과 함께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옷값 아니겠습니까? 178벌이라고 다 세봤는데 그 178벌에 대해서 그 옷값이 어디에 생긴 겁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기증을 받았다. 샤넬 같은 경우 그랬다가 직접 사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억대일 텐데 이 그러니까 그 재산 수익을 보니까 5년 동안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옷값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대통령 기록관에 넘겼으니까 못 찾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윤상현 의원이 종합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특검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란됐거나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안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망라해서 종합이라는 말을 붙였나 봐요. 그래서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한다. 뭐 지금 그런 얘기인데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이에 대해서 글쎄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물타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2호 법안으로 민주당이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김정수 여사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때 또는 수사하는데 외압이나 압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럴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권력,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김정수 여사가 지금 현재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검찰이 부르면 가야 되고 검찰이 수사하면 조사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네. 굳이 특검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땐 동의를 안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현존하는 권력, 실제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특검법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통과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의석수 현황대로라면 글쎄요.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지금 곁들여 주신 거예요. 국민의힘의 이른바 기내식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저질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건데요.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기내식 비용이 훨씬 많을 거고요. 작년 한 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 쓴 비용이 578억입니다. 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윤건영 의원 사실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의원 시절부터 복심이라고 불렸던 윤건영 의원은 욕하기도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는 욕을 하기도 아까운 정치 공세, 저질 공세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비용부터 밝혀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한술 보태는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도 네. 오늘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회장들이 부담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도 조사해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라고 두 개의 사안을 하나로 엮어서 주장했습니다. 네. 일단은 늘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도 어쨌든 윤석열 정부도 뭔가 이걸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아마 다 총력 저지하려고 그런 분위기일 텐데 민주당에서는 이와는 달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속도를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둘째 날인 지난 31일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이 폐기됐던 법안이 이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어 부활했는데 그만큼 수사 대상도 더 넓어졌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의 불법 행위도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해서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최장 6개월 동안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는 18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대표 발의한 의원은 다름 아닌 이성윤 의원입니다. 이성윤 의원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에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지만 김 여사 종합특검법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 거대 양당이 지금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사안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요 국민분들 잘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하늘 쳐다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에 북한이 한국 측으로 보낸 이른바 오물풍선. 네. 그게 남한에서 지금
1,000여 개가 발견이 됐거든요.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불안감을 갖게 된 것이고, 어머나. 근데 정서적인 심리적인 불안감에 더해서 네. 물리적인 재산 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어머나.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어제 오전 10시 30분경에 경기 안산의 한 빌라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와서 승용차로 떨어진 거예요. 어머머, 저러네, 어머머. 그렇습니다. 승용차 앞에 유리가 파손되는 저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머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살났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상당한 충격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또 어제 오전 8시 30분경에는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 오물풍선이 이번에는 또 어느 트럭의 앞바퀴 쪽에 떨어졌는데 어머나. 단순히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폭발을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까만 그름이 지금 트럭에 묻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풍선하고 그 오물을 묶어주는 그러니까 오물을 풍선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폭발 장치의 어떤 화약 성분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앞선 승용차나 지금 이 화물차 보세요. 박성배님, 만약에 저 차에 누가 타고 있었다거나 그 차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큰일 날 뻔한 그런 경우잖아요, 지금. 다행히도 두 차례 사고 모두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그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네요. 피해 보상이 과연 쉽게 이루어질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일단 승용차 앞유리 파손 사건에서 관련 경찰이 설명하기를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는데 이 차주가 가입하는 보험회사도 이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파손됐을 때 자동차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경우에는 자차 처리를 해야 하는데 통상 여러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상 자차, 즉 자기 차량 손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약관 예외 규정에 지진, 화산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통상적인 외래 우연한 사고를 넘어서서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한 사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보험회사 측도 쉽사리 보상을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피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텐데 북한이 날려보낸, 우리 쪽으로 날려보낸 풍선들, 말이 풍선이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놀이공원에 들고 다니는 풍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혹시 자료사진 같은 영상을 흘려버리죠. 풍선의 크기가 직접 보신 분들 전국 곳곳에 많아요. 거대합니다. 어떤 풍선은 크기가 지금 목격담에 따르면 이종훈 평론가님, 뭐 그 풍선 안에 뭐 성인 5명 정도 겉들이 들어갈 정도 그런 크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파트 높이로 치면 아파트 2층 높이 그런 풍선에 매달려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것이 그냥 더러운 오물을 이렇게 기습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어떤 목적이 아니냐. 저 크기 보세요. 라는 것인데 그거에 더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생화학 무기를 실어 담으면 우리의 남한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실험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기가 단순히 그냥 오물만 이렇게 넣어서 보내기에는 굉장히 큰 크기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무게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고 더러운 오물을 그냥 끼얹겠다라는 의도보다는 그 안에 어떤 무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오물이 견딜 수 있는 무게라든지 혹은 풍선의 어떤 크기라든지 그래서 어디까지 날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험하는 어떤 그런 연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도 가능합니다. 아하. 일각에서는요, 최지봉 교수님. 예. 이 소식을 접하고 그런 궁금증, 근본적인 궁금증을 갖는 분들 계세요. 아니, 그럼 저게 날아올 때 우리 군이 요격할 수는 없나요? 요격하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는 없을까요, 진짜? 왜냐하면 저걸 만약에 요격을 해서 떨어뜨리게 되면요. 떨어지면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면 중력이 더 많이 작동을 하거든요. 아까 유리창이 파손이 됐잖아요. 네. 그만큼 무게가 적은 거라도 위에서 떨어지면 그 무중력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저걸 사격하다가 예컨대 네. 뭐 비무장지대로 총탄이 날아나 이런 경우는 오발됐을 경우, 그렇죠. 빗나갔을 경우 그러면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네. 물론 저건 북한이 너무 잘못한 저건 말이 됩니까? 저게 아니 우리나라에 저렇게 오물풍선을 저렇게 던져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저 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저건 강력히 대응해야 되지만 네. 그게 무력 충돌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그냥 이제 놓고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면 안전한 거리까지 내려왔을 때 그게 자동으로 파손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거 자체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엄청나게 큰 그렇죠, 크기잖아요. 네. 이게 위에서 터지는 순간 다른 형태의 파편들이 또 분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총이나 이런 걸로 저걸 파손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인 북한이 이런 가운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 갑자기 지금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는데 왜 뭐 풍선이 다 지금 소진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살포도 기습이고 중단도 기습이었습니다. 기습적으로 어젯밤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목적이 달성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그게 추정이지만 그 목적은 일단 북한에 보내는 그러니까 대북 전단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남한 국민들에게 인지시켰다. 그러므로 또다시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언제든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북 그 전단을 하는 단체들한테 불안감 조성하지 말아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생기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이 지금 발표가 나기 직전에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 시작했어요. NSC를 소집을 하고 네. 뭐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강경한 그런 조치들이 앞으로 차례대로 이어질 것을 감지하고 목적 달성됐으므로 기습적으로 철회를 해서 또 다른 어떤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보다 더 게릴라적인 어떤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야, 지금 뭐 저 사진은 보셨지만 저 오물 풍선 이 비닐봉투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 뭐 악취도 나고요. 그리고 지금 화재도 일으킬 그런 물질까지 지금 다 담겨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한 발 뺀 데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이 한몫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를 할 것이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풍선 같은 또는 GPS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시 하지 말라는 점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조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상당히 단호했어요. 그런데 앞서 이 앞부분 쪽에 나왔던 최재문 교수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뭐냐면요, 대북 방송이에요. 사실은 대북 방송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문재인 정부 때 원래 그 전에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걸 다 철거를 했거든요. 스피커 철거하고 확성기 철거하고 저겁니다. 저 확성기 철거했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저 대북 확성기예요. 왜냐하면 민심이 동요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 또 그들도 사실은 지하에서 다 듣고 있는 노래들 막 틀어주고 그다음에 나만 우리가 하고 있는 드라마나 이런 내용도 보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저걸 듣고서 사상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저 확성기가 엄청나게 자기들한테는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저기 멀리까지 들리나 봐요. 멀리까지 들려요. 그리고 실제 저게 확성기가 터지게 되면요, 많은 주민들이 듣게 되고 영향을 받는 것들이 실제 조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요, 그렇게 끈질기게 저거 대북 방송 좀 끊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평화 무드가 형성이 되면서 저걸 다 철거를 했는데 철거했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저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예. 그래서 저걸 다시 설치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네네.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뭘 밝혔냐면 이동식이 있어요. 이동식. 저 한 곳에 정체는 그 차에 싣고 다니면서 방송을 해요. 확성기를? 네, 확성기를. 그건 이제 실제 방송하는 사람만 차에 타면 가능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거는 바로 실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인데 그걸 재개하겠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냥 싶은 거죠. 그렇죠. 그냥. 그래서 네. 그걸 바로 착수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차로 이동하면 하는 방송은 실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확성기 설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실제 내용, 과거에 실제 방송됐던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지금 이게 실제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 측으로 이제 이 발사가 되는 방송 내용인데 사실 이종근 평론가님 시청자분들 들으시기에는 그냥 우리가 들을 때 평범한 내용인데 이걸 겁을 낸다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탈북민 한 사람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이 왜 탈북을 했냐 했더니 군인이었어요. 군인인데 그 DMZ에서 근무합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빨래를 넣는데 내가 남한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기예보 때문에 그랬대요. 확성기에서 매일같이 일기예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날이 맑습니다. 어머나. 빨래를 거세요. 오늘은 날이 흐립니다. 이런 일기예보를 계속 들으면서 어느 순간 그 일기예보에 맞춰서 자기가 생활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북한 내부에서는 그런 정보조차도 사실은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만의 이 일기예보에 내가 맞춰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더 귀를 쫑긋거리고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이랑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그런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소프트 파워거든요. 네. 아까 뭐 그 체제가 어떻다 이런 방송은 아마 지금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일기예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도리어 북한 주민들을 더 공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목함지뢰 사건 때 네.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틀자 목함지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으로 네. 저쪽에서 그것을 원점 타격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이 판문점에서 회담이 있는데 사흘 만에 사실은 북한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목함지뢰 최초로 사과를 하고 약속을 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하겠다. 그 이면에는 확성기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정말 위력이 크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같은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 설명 중에 북한이 우리한테 이런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하는 그 근거에는 뭔가 우리 쪽에서도 뭘 보낼 게 반발 대응 차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우리가 뭘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선 단체가 있는데요. 어허. 어디냐면 자유북한 운동연합. 여기에 박상학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이번에 보낸 오물풍선은 우리가 지난 5월 10일에 보낸 에드벌런에 대한 맞대응이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어허. 뭐라고 그랬냐면 네. 당시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냈다. 그러니까 북한에 풍선을 보내면서 그 안에 대북 전단 30만 장, 또 K-팝 드라마 겨울연가, 임영웅 씨의 노래 등이 담긴 USB 2천여 개도 북한으로 우리가 날렸다. 어허.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대표 아마 이제 얼굴 보시면 아실 텐데 지난달 10일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런 내용이 담겼대요. 이제 눈에 띄는 건 드라마 겨울연가의 뭐 CD, 임영웅 씨 트로트 뭐 USB 그리고 동영상을 저장한 거 드론 2,000개를 풍선에 날려보냈다. 이게 이제 앞서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런 소프트한 내용, 부드러운 내용들이 더 북한 민심을 자극할 수 있기에 정말 더 민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근데 이런 풍선 전쟁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허준 변호사님 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따르면요. 김정은이 직접 우리한테 이런 오물 쓰레기 투척한 거 사과 안 하면 우리 계속 날릴 거야. 이렇게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는 6일부터 한국 드라마 가수 임영웅 씨 노래가 담긴 USB 5,000개와 이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단체에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전단들, 대북 전단들을 계속해서 날려보낸 이력이 있어요. 네. 근데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 상호 비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중단이 됐지만 민간 단체가 이렇게 날리는 행위는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법률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번 금지가 됐었는데 작년에 헌재에서 이거 표현의 자유 너무 침해한다, 이거 위헌이다, 형사처벌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지금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경찰력이나 행정력으로 최대한 계도를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해 봅니다.
제목 보세요. 못하겠다. 눈물 쏟은 선우은숙 씨. 허준 변호사님, 뭔가 감은 잡았는데 왜 눈물을 펑펑 쏟은 걸까요, 세상에? MBN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4년 7개월 동안 함께 해온 선우은숙 씨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잦은 하차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죠. 마지막 녹화분이 방송이 됐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하.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네네. 사실은 오늘 녹화하면서 막 즐겁고 좋았었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뭔가 답답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선운숙 마담님이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셨는데 저희도 많이 놀랐고 사실 동치미에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오늘같이 불편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제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가 나 정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는 너무 값지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그 누구를 떠나서 좀 이게 누구나 다 겪는 아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나를 좀 추스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아쉽지만 오늘 방송을 끝으로 동침에서는 여러분들을 잠깐 못 뵐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저한테 많은 힘을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런 상황이었군요. 딱 이 얘기를 하시려고 우리 요인경 평론가님이 이제 합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뭔가 그게 느껴져요. 애써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려는데 목소리가 떨려요. 잔잔하게 떨립니다, 지금. 예, 사실 MBN의 동치미는 MBN을 대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선우은숙 씨가 40여 년간의 연애 생활 중 처음으로 출연한 예능 프로예요. 나올 때도 큰 마음을 가지고 나왔고 또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으셨는데 결혼과 이혼 이 사건으로 이렇게 너무나 많은 풍랑을 겪으셔서 몸과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5일 날 이혼을 발표하고 마지막 방송은 6월 1일자로 이제 방영이 됐는데 그 두 달이 아마 선우은숙 씨에게는 한 20년 정도의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고요. 마음의 상처도 상처지만 일단 몸이 되게 많이 지친 상태라고 합니다. 저기서는 본인이 울먹거리는 걸로 끝나지만 녹화 끝나고 전 녹화장이 울음바다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많은 분이 사랑을 또 받았지만 호기심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댓글을 남겨주셔서 또 다른 마음의 상처와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자진 하차하고 본인을 추스르겠다라고 이제 밝혀서 제작진들과 동료들도 굉장히 이렇게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선우은숙 씨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자진 하차를 결정하기까지의 그 마음 사실 어떻게 저희가 다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본인 얘기를 듣는 게 제일 낫겠죠.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요새 일어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저희 동치미를 사랑하시는 팬분들께 정말 걱정 아닌 걱정도 끼쳐드리고 또 염려도 끼쳐드리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참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다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그런 팬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됐고 저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말을 계속 이어가는 선운숙 씨인데 그런데 뭔가 지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참 이 불편을 드렸고 죄송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깔아서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번에 이제 선우은숙 씨가
사회적으로 내가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피로감을 느끼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유영재 씨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논란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선우숙 씨도 미리부터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영재 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일부분은 또 억울하다는 뉘앙스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유영재 씨가 억울하다고 하면 그건 선우숙 씨가 모함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우숙 씨도 뭔가 잘못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선우숙 씨가 내가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하고 가해행위를 하고 모함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나는 단지 유영재 씨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다. 나는 피해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내가 피해자인 것과 상관없이 이러한 이슈의 주인공이 됐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해드려서 어쨌든 연예인으로서는 팬들한테 도의적으로 죄송하다.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운숙 씨는 참 세월이 빨랐던 것 같아요. 동치미의 핵심 마담 자리에서 5년간 있었던 그 마담 자리에서 잠시 하차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유영재 씨의 근황이잖아요. 먼저 유영재 씨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잘 버텨내면서 기나긴 그 싸움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지금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제 유영재 씨가 이제 이혼하기 전에 간혹 동침에 같이 출연했잖아요. 네. 선운숙 씨 나올 때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럴 때는 두 사람 사이가 약간 뭔가 위험한 조짐이 있다, 뭐 이상한 조짐, 분위기가 이상하다,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때는 그냥 잘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갔다 왔을 때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때 약간의 다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상처받았던 거를 선운숙 씨가 토로하긴 했지만 저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네. 예, 근데 그 후에도 워낙 서로가 신혼부부잖아요, 나름. 네.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서로 굉장히 사랑하고 또 에피소드도 많고 그래서 나왔을 적에 동반으로 나왔을 적에는 어떤 약간 아슬아슬함? 이런 것들은 약간 엿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60년 가까이 다르게 생활하다가 결합에 아무리 정이 깊다고 해도 갑자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옆에서 바라보던 분들도 지적을 해주는 경우 좀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될지는 동치미 제작진들도 짐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최재봉 교수님, 유영재 씨의 근황을 저희가 들려드리고 싶은데 앞서 마지막 유튜브 방송은 전해드렸습니다만 더러운 성추행의 프레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법적 다툼을 예고했었는데 지금까지 법적 다툼 했다는 얘기는 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유튜브 방송 아까 했던 방송이요 4월 말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달이 훌쩍 넘은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영재 씨에 대해서 들려온 소식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렇죠. 이 얘기까지 우리가 전해드렸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한참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유영재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성추행 얘기를 했으니까 선운숙 씨의 친언니의 강제 추행 사건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선운숙 씨와의 혼인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영재 씨가 정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달 14일 날 수원가정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시쳇말로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번에 김호중 씨 사태에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 뭔가 지금 힘께나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좀 그런 변호사를 해서 강력한 법적 다툼을 해보겠다. 뭐 그런 뭐 의도로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혼인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유영재 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가 부장 판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선우은숙 측 변호인과 통화해봤더니 네. 유영재 측은 답변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정도의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변호사 선임 초기에는 구체적인 주장을 담지 않고 간단히 원고의 청구를 배척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답변서만 내놓고 추후에 자세한 주장과 증거를 담아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데 아직까지 소송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이 가능합니다. 네. 또 아직 재판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우은수 측 변호인은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전관 변호사 선임 전혀 상상도 못했다. 선임료가 상당히 비싼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혼인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정작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추정컨대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민사 가사사건과 다르게 형사사건에서는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이미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하더라도 선우은숙 측이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고 그렇군요.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조사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당 부분 준비를 해두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 예정해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무엇보다도 형사사건 관련해 유영재 씨가 법적 다툼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상당히 충실하게 다툴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일단은 알려진 건 지금 허주현 변호사님 선우은숙 씨와의 혼인 취소 소송 관련해서 지금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럼 이 소송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핵심 쟁점은 혼인 취소 사유, 그러니까 유영재 씨한테 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뭐 사실혼이 단순히 동거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상 부부로 뭐 가족간 왕래도 하고 이런 정황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네. 지금 두 사람이 이혼 조정이 성립이 됐다고 하는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 물론 두 가지의 어떤 이혼과 취소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과연 그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을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송전도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지금 이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이들이 노는 곳에서 섬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네, 지난주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놀이터에서 있었던 너무나 무서운 사건인데요. 네. 그게 뭐냐면 어떤 위험한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바로 제목처럼 미끄럼틀에 위험한 물건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었는데 직접 보시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관련 사진이 있는데 보시면 어머나! 지금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통형 미끄럼틀인데 어머머! 지금 저기 뭔가 꽂혀 있습니다. 어머머! 바로 뾰족한 주방용 가위인데 어머! 가위가 꽂혀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까맣게 그을려 있기까지 합니다. 어머나! 누군가 어떤 아이가 저기서 미끄럼틀을 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꽂혀 있는 높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저 가위 세상에 가위에 유인재 변호사님 가위에 날이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도 그렇고 너무 섬뜩하고 오싹해요 진짜. 아이고 정말 그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건데요. 진짜 누가 진짜 저 가위가 문구용 가위처럼 작은 게 아니고요. 날의 길이만 10cm가 넘는 어머나. 주방용 가위입니다. 어머나. 그런데다가 아주 깊숙이 꽂혀 있어서 세상에. 미끄럼틀 안까지 깊숙이 들어간 상태여서 더 위험을 했는데요. 문제는 어른이건 누군가가 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탔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걸 발견된 건 뭐냐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 온 부모가 아이가 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게 있었던 거 알게 된 거죠. 다행히 아이가 아주 좀 어린 아이여서 체중이 적었기 때문에 찔리지는 않은 상태라고 세상에. 하지만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서 엄청난 큰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게 찔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고요. 자기 아이가 무사한 것만을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 또 이런 맞아요. 상처를 입힐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고해 주신 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저기에 지금 눈길 가는 게 저 가위가 꽂혀 있는 것도 오싹하지만 그 꽂혀 있는 그 주변을 보니까 검게 그름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걸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가위가 이렇게 날카롭다고 하더라도 그 미끄럼틀의 이 가림막이 가위로 그렇게 쉽게 뚫릴 만큼 그렇게 약하지는 저기 않잖아요. 막 좀 두꺼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불로 그을려서 약하게 녹인 다음에 어머나. 가위를 쉽게 꽂을 수 있도록 어머나. 그런 상태까지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이 드는데 세상에. 지금 문제는 이게요. 가위가 무려 16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어머나. 이 놀이터가 단지 내 놀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해 주시는 경비원 아저씨도 안 계시고 어머나. 주변에 좀 인적이 드물어서 어린이 공원에 있는 놀이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뾰족한 가위가 그렇게 장시간 방치가 됐다는 거고요. 허허. 범인이요.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경찰이 CCTV 영상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에 네. 새벽 시간에 이 어린이 공원 놀이터를 배회하던 남성 둘을 찾아냈는데요. 네. 이 두 사람 범인이 맞았거든요. 어허. 그런데 10대 고등학생이었다고 뭐라고요? 합니다. 둘 다 그냥 고등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이요. 학교에 같이 다니는 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각자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에 SNS를 통해서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는 단순히 그냥 철딱선이 없는 10대들 고등학생들 행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싹하고 이게 지금 할 짓이에요, 진짜. 이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 곧바로 다음 날 피의자들을 찾아내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의 반응이 충격적인데 그냥 장난삼아 해본 거다. 뭐라고요? 누군가를 특정해서 해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단순히 호기심에 벌인 일이라고 이런 진술했습니다. 못된 녀석이 진짜. 검거됐을 때 누군가를 특정해서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또한 경찰에 따르면 한 피의자는 조사 도중에 죄의식도 없이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물론 부모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느냐, 누가 다쳤으면 어떡할 거냐 야단을 치니까 그제야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큰일이네, 큰일. 근데 반성한 태도를 뒤늦게 보였지만 반성한다고 처벌을 안 하고 혹시 그러는 건가요, 박성배 변호사님? 피의자들은 14세를 넘었습니다. 14세를 넘었으니 촉법 소년은 아니고 촉법 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보호 처분도 가능하고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보호 처분 대상이 아닌 형사 처벌로 사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피의자들을 입건하고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자칫하면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사건이 번질 가능성도 높았고 큰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눈에 띄지 않게 조치를 취해둔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최재문 교수님, 예. 이게 아이들이 뛰노는 곳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 미끄럼틀 저 가위 꽂은 거야 이 못된 아이들 부모를 상대로 받아낸다 치지만 지금 이게 혹시 모방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 그것도 걱정돼요, 진짜. 실제로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나? 지난달 7일에요. 구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경북 구미에서 한 놀이터의 미끄럼틀 내부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어머나 있었어요. 세상에. 저 유리 조각 보이시죠? 어머머머머. 저 깨진 유리 조각이에요. 저게 상표도 붙어 있잖아요. 지금 어떡해. 저게 틈새에도 있었고요. 입구 쪽에도 있었어요. 왜 그래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걸 일부러 버리고 가지 않으면 저기 있을 리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저게 발견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다행히 구미시에서는 저 깨진 유리 조각으로 다친 사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천만다행이네, 다만 진짜.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경찰이 CCTV를 확인을 해서 누가 놓고 갔는지를 지금 추적 중에 있고요. 만약에 고의성이 입증되면 상해 미수 혐의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정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도는 것, 이런 천인 공노할 짓 하는 인간은 반드시 잡아서 일벌백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 국내 소식 중에 오랜만에 국내 소식을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6월입니다. 네. 여름이에요. 맞아요. 수영하러 가야죠. 아니요. 가셔야 됩니다. 네. 이분도 가셨거든요. 아하. 지난 1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라는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쉬엄쉬엄은 또 뭐예요? 뜻밖의 분이 나오셨어요. 어허. 누군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 네, 파이팅 외친 사람들이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사람 얼굴 누구세요? 뭐야? 흰색 수모에 파란 수경 보셨어요? 여보세요? 시장님 거기서 왜 나오세요? 어머나, 진짜 닮은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직접 입수를 하셨습니다. 어머나. 한강으로 저렇게 준비 운동 마치고 입수해서요. 팔을 휘저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수영하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아니 처음엔 닮은 꼴 인물이라서 박성범 변호사 그래서 황당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틀어드린 줄 알았더니 진짜 오세훈 시장 맞아요? 이 행사는 시민이 이 달리기, 자전거, 수영 세 가지 종목을 각자의 속도로 쉬엄쉬엄 완주만 하면 되는 생활체육대회 행사입니다. 어허. 이 한강을 힐링과 여유의 공간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행사인데 오 시장 잠실 수중보 남단에서 출발해서 한강을 가로질러 수중보 북단까지 1km를 31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어머나. 사실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 참석했지만 완주를 하지 못했는데 당시에 내년에는 꼭 완주하겠다고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짐을 올해는 지켜낸 것입니다. 야. 종단한 이후에 오 시장 오늘 처음 한강을 종단해봤는데 한강물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했다.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건너셔도 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대단한 게요. 일단은 한강폭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봐서 한강폭이 엄청난 길이에요. 외국 사람들 놀랄 정도로 한강 말 정도 엄청난 폭인데 그걸 종단한 거예요. 자, 수영을 마친 오세훈 시장 소감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수치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염려하지 않고 건너셔도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말 저 얘기처럼 한강 우리가 깨끗하게 한 우리 시민들 덕분에 깨끗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깨끗하게 유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